2016년에 10대 트렌드 AI 열풍을 식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몰리던 돈은 다른 시장으로 흘러간다. 이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실은 기사인데 이게 이 양반이 쓴 기사라서 제가 눈길을 끈 거예요. 이 양반이 꽤 의미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래 생겼습니다. 루치르 샤르마라고 한글로 쓰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의 부편집장이고 또 논설위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양반은 정통파 언론인은 아니에요. 원래 기자로 쭉 큰 사람은 아니고 원래 이제 투자자 출신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25년 일했대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저서가 여러 권 있는데 국내에 번역된 것도 많습니다. 제일 출세작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최근작이고, 국내에도 팬들이 하여튼 꽤 있는 루치르 샤르마가 진단하는 2026년 글로벌 경제의 트렌드, 이 트렌드 속에서 돈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뭐든지 이제 10가지로 뽑는 걸 좋아합니다. 총 10가지의 트렌드가 있는데, 10대 트렌드가 있는데, 첫 번째, AI 버블은 돈이 마를 때까지 계속 된다. 오히려 더 커진다. 지난 한 세기 동안 1929년에 미국 대공황, 1989년에 일본 버블 붕괴, 2015년에 중국 사례까지 전부 다 중요한 거품이 터질 때마다 공통점이 있다. 중앙은행의 긴축 조치가 있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 빗대보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게 AI 거품 붕괴의 신호다 라는 겁니다. 꼭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연준이 신뢰를 잃거나 또는 미국의 자본 유입이 끊긴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집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보다 주식에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전 세계에서 흘러들어온 돈으로 굴러가는 시장인데 여기서 돈줄이 마른다? 그게 곧 AI 거품이 터지는 신호가 된다 라는 전망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왔습니다. Affordability Crisis. 지금 금리가 오르면 AI 거품이 터진다며. 그러면 금리는 언제 오르는데? 왜 오르는데? 지금 연준이, 지금 우리 뉴스에서 맨날 보는 건 그러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냐 마느냐가 맨날 뉴스의 화제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상승을 논한다고? 조금 생뚱맞죠?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지금 진짜 미국 경제의 문제는 뭐냐? Affordability Crisis. 소득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너무 올랐어요. 특히 이제 식비 같은 게 생활에 팍팍 와닿죠. 근데 생활에 팍팍 와닿는 건 식비인데, 사실은 진짜 제일 크게 오는 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주거비가 제일 커요. 근데 미국의 주거비가 너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분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선거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람들 마음을 다잡아야 되죠. 그래서 꺼내는 카드가 1인당 $2,000씩 내가 민생지원금 줄게 이러고 있다고요. 내가 관세로 돈 벌었잖아. 그 돈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하니? 근데 지금 샤르마의 지적은 그 조치야말로 막혔던 뚝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왜냐? 미국이 재정적자가 문제잖아요. 관세 수입, 그래 좋아. 뭐 관세가 좋든 어떻든 간에 재정 수입이 생겼잖아. 그럼 재정적자를 그걸로 막으면 돼. 그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돈 생겼다고 사람들한테 돈을 풀어? 민심은 추스릴지 모르지. 근데 돈을 푼다는 거는 돌아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지금 결국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가 물가 상승을 더 가파르게 만든다? 미친 짓이다. 재정 적자에 막을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를 더 띄운다? 재정 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더 풀어야 되겠지? 가뜩이나 인기 떨어진 미국 국채를 그나마 팔라 그러면은 국채 금리를 더 올리겠지. 결국은 국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까지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목으로 따지자면 미국 말고 딴 나라들이 너무 잘해. 지금 미국을 떠받치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AI 버블을 떠받치는 힘이라는 거는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는 돈들이잖아요. 근데 달러가 약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아닌 시장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은 미국에다가 묻어놓는 돈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아니더라. 신흥경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은 돈도 글로 따라가게 돼 있다. 미국으로만 가던 돈이 이제 미국도 일부 가겠지만 다른 곳으로도 나뉜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들어오던 돈이 줄어든다. 그러면 돈이 마르는 신호고 일단 마르기 시작하면은 와장창창창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I 버블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우량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트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이라는 해는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어떤 산업, 금융, 소비재 기업이 재발견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통의 강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국뿐이 아니다. 중국도 문제투성이다. 단 두 가지 점이 그거를 가리고 있을 뿐이다. 뭐냐? 수출, 그 다음에 AI라는 것 때문에 가려져 있다. 수출 덕분에 그나마 지금 문제투성이 중국 경제가 버티고 있고 AI에서 이뤄내는 어떤 딥시키라든가 뭐 첨단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뉴스 같은 게 그나마 다른 문제를 가리고 있는 거지. 사실 이런 최첨단 기업을 제외하면은 중국 주식 대부분은 마이너스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장도 붕괴했는데 부채는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오랫동안 1가구 1주택 정책을 해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성장 잠재력도 약해졌어요. 그러면 경기를 어떻게든 띄워야 되고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만은 사실은 경기부양을 견인할 만한 그런 돈도 없다. 그게 중국의 한계다. 사실은 가려져 있을 뿐이지 중국이 더 큰 문제다라는 흐름. 거기다가 중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5년의 글로벌 경제의 화두는 트럼프의 관세였다 라고 한다면 2026년의 글로벌 경제의 화두는 중국의 덤핑이 될 것이다. 중국을 지금 그나마 버티게 하는 게 수출 호조라고 했죠. 근데 다들 아는 거예요. 중국의 수출 호조라는 게 사실은 환율 조작과 덤핑 때문이라는 거를. 이게 중국의 덤핑을 하게 되면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동남아의 경쟁자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대놓고 반발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반발이 나선다고 중국이란 나라가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덤핑 안 할게 이러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을 보는 세상의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이 트럼프를 필두로 미국이 미움받는 해가 됐다면 2026년은 중국이 미움받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7번째는 남미의 우경화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을 필두로 지금 남미에서는 하나하나 지금 다 우파 정부가 들어서고 있어요. 올해 이제 브라질의 대선이 있습니다. 10월 달인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룰라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 지금 참고로 브라질은 지금 되게 팽팽하다는 게 그 관측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막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막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만약에 룰라가 재선에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남미는 완전히 우파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샤르마가 역사적으로 쭉 통계를 봤더니 대충 보면 남미는 우파 정부일 때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남미의 우경화가 완성이 된다? 그럼 남미라는 어떤 하나의 집단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흐름이, 규제 완화는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늘 나오는 얘기긴 한데 그동안 신자유주의 그러면 저속해 그러면서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제 대충 유럽하고 남미였는데 이제 유럽하고 남미에까지도 이제 규제 완화의 흐름이 번진다. 그 다음은 이민 단속이에요. 미국 얘기가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이제 이민 천국으로 불렸던 나라가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민 천국들마저도 이민자 단속에 나섰어요.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걸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사실은 노동력의 감소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노동력, 노조의 입김이 강해지고 노조의 입김이 강해지면은 인건비가 올라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결국 돌고 돌아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트렌드를 또 하나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인데
이게 좀 뜬금포입니다. 음주율 감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술을 안 마셔요.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 추세는 젊은 층에서 더 심해요. 더 적나라해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음주율을 연도별로 표시한 그래프인데 언제 올라가나 보세요. 여기 쭉 올라가죠. 이때 전쟁 때예요. 그때 여기 또 쭉 올라가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1970년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참 고생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또 쭉 올라가죠. 이때 미국 금융위기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술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좋아서 먹고 기분이 나쁘면 나빠서 먹고 우울하면 우울해서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술은 불황에 더 인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회사는 안 망한다 그랬거든요. 웬걸 음주율이 기록적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원래 그 술 많이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옐친 같은 경우는 뭐 더 유명했고. 근데 보통 러시아의 그 알코올 섭취량을 보통 1년에 한 10리터 정도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지금 한 7리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의 풍경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예 그냥 생활의 패턴 변화를 굳어지면서 옛날에는 뭐 저녁자리 한번 했다 그러면은 그냥 거의 고조망태가 될 때까지 먹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면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가게에서부터가 대충 시간 되면 다 방 빼라 그러죠. 다 저희 집에 가게 저 정리해 주세요 그러고 한 9시 넘으면 대충 눈치 줘요. 그럼 뭔 술을 먹어. 그러니까 절대불변의 소비 원칙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음주율이 떨어진다. 뭐 건강을 생각한다라는 건 좋지만은 사실 술 회사가 안전한 주식으로 유명하다. 그러면 어떤 그동안의 또 철칙의 연장선에서 뭐가 있었냐? 은퇴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들이 꼭 갖고 있는 게 술 회사들이에요. 근데 음주율이 떨어진다? 술 회사가 망한다? 은퇴 자금이 부도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